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71살이고요. 평생 약사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강서구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제 친아들이 재혼녀와 까고 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끔찍했던 6개월간의 일들을요. 모든 일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제 아들 박민수는 45살인데요. 8년 전에 첫 번째 아내 수연이와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손녀 민지를 수연이가 데리고 나갔죠. 아들은 그 이후로 쭉 혼자 살았는데 작년 2월에 갑자기 재혼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정미라였어요. 나이는 38이라고 했는데 얼굴에 주사 자국이 많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더군요. 첫인상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아들 행복하면 됐지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3월 15일에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20명 남짓이었죠. 정미라 쪽에서 온 사람은 친구 2명뿐이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고 형제자매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글쎄 그러려니 했어요. 문제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며 반찬도 챙겨주고 같이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 재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새댁 눈치도 보일 거고 둘이 시간도 필요하겠거니 싶어서 괜찮다고 이해했죠. 그런데 7월 초에 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독감이 유행이라 혹시 몰라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엄마, 저 지금 바쁘거든요. 택시 타고 가세요. 돈 없으면 보내드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감기 걸렸다는데 택시나 타고 가라니요. 그날 저는 혼자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변했구나. 재혼녀한테 완전히 홀렸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7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들이 정미라를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정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서요. 사실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번뜩이는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죠. 무슨 상의인데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가 엄마 거라서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뭐, 내 집을 담보로? 무슨 사업인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니? 아들은 회사원으로 중견기업에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퇴사하려고요. 친구랑 같이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거래처가 있어서요. 6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 정도만 대출 받고 싶은데요. 5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리고 퇴사까지. 제가 반대하자 정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인생 한번 펴보게 도와주셔야죠. 저희가 평생 월급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 기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은 절대 안 돼. 내가 사업하고 싶으면 내 방법으로 해. 적금 깨든 주식 팔든 내 돈으로 해. 내 집은 건드리지 마. 그러자 정미라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리 없다니까요. 그 말투가 완전히 저를 비난하는 듯 했어요. 아들도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담보 대출이 뭔지 아세요? 엄마 집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보증만 서는 거예요. 제가 갚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가 손해볼 일 없다니까요. 손해볼 일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것 같니? 담보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약국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사업망에서 집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고 했다. 포기해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정미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빠, 저 먼저 나갈게요.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분이랑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 버렸어요. 아들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엄마가 이러실 줄 몰랐네요. 저한테 실망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변한 게 확실했어요. 그 여자가 뭔가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7시쯤에 걔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더니 정미라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혹시 제 말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오빠 몰래 전화 드렸어요. 무슨 말인데? 제가 차갑게 묻자 정미라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렸고 집에 오면 매일 한숨만 쉬어요. 이번 사업이 정말 오빠 인생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내 돈도 아니고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데 내가 허락해야 되니? 제가 반박하자 정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아들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걔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정미라는 당황한 듯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그만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너희들 속셈을 이제 알겠구나.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들의 계획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켜내야겠다고요. 아직 제 정신이 멀쩡한데 살아생전에 제 집을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전 며느리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수연이는 아들이랑 이혼한 뒤로 연락이 거의 없었는데 손녀 민지 얘기도 듣고 싶고 해서 용기를 냈죠.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어머니, 잘 지냈니? 수연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약간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연락을 못했어. 너랑 민수가 이혼할 때 내가 좀 더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수연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수연아, 민수가 재혼했다는 거 알지?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수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여자 정미라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제가 민지 아빠 걱정돼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뒷조사를 좀 했어요. 뒷조사라니? 뭘 알아냈는데? 제가 다급하게 묻자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미라라는 여자가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래요. 그리고 전 남편 3명한테서 전부 재산을 챙기고 이혼했대요. 뭐라고? 네 번째 결혼? 제가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가 전 남편들한테서 큰 돈을 챙기고 이혼했대요. 한 번은 아파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럼 그 여자가 진짜 결혼 사기꾼이라는 거네? 수연이가 확인해 줬어요. 네. 전문적으로 돈 있는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먹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뭐가 있니? 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민지 아빠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래요. 미리 조사를 하고 타겟팅을 한 거래요. 어머니가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제 집을 노리고 제 아들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수연아, 그 정보 확실한 거야? 어디서 들은 건데?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가 흥신소에서 일하거든요. 그 친구가 정미라라는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아봤어요.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래요. 주로 이혼남들을 타겟으로 하고요. 자식이 있는 집안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식이 있는 집안을? 제 질문에 수연이가 설명했어요. 자식이 있으면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쉽대요. 효도해야 한다. 아들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넘어간대요. 특히 아들밖에 없는 집안이 제일 쉽대요.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만 키웠거든요. 그 여자가 그걸 노렸구나 싶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연아, 고맙다. 내가 알려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너 혹시 민수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니? 걔가 물었더니 수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지 아빠는 그 여자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 민지 양육비 주러 만났을 때 봤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 얘기만 나오면 완전 로봇처럼 그 여자 편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겨우 몇 달 만에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연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언 좀 해줄래? 수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 재산부터 보호하세요. 절대로 아들 이름으로 명예 이전하거나 담보 대출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법적 보호장치. 그게 뭔데? 제가 묻자 수연이가 설명했어요. 공증 사무실 가셔서 증여나 매매 같은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미리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공증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강서구청 근처 공증 사무실에 들어갔죠.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공증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공증인이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재산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재산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들의 재혼부터 정밀화의 접근,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자는 요구까지 전부 설명했어요. 공증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이 위험하네요. 일단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변경이 함부로 안 돼요. 가등기요?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공증인이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표시를 법적으로 해두는 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좋아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알면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공증인이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소유주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아드님이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지 않는 한 모를 겁니다. 그날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가등기 절차를 밟았어요. 수수료로 3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뒤에 가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제 집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증인이 추가로 조언을 해줬거든요. 어르신. 그리고 하나 더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유언장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요. 제가 항의하자 공증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입니다. 유언장에 어르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명확히 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은 전부 손녀 민지에게 상속한다. 아들 박민수에게는 유류분만 인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었죠. 공증인이 공증도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 보호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과 정밀하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딩동, 딩동. 연속으로 누르는 게 급한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슨 소리니? 제가 모르는 척하자 정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 왔어요. 이 집에 가등기가 설정됐다면서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가등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한 거지. 그게 왜?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고요? 지금 저희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엄마 집 뺏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집을 담보로 잡자고 했잖니. 당연히 못 믿지.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해요? 민수 오빠는 어머니 친아들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친아들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니? 요즘 세상에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거야. 제 말에 아들이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정말 실망했어요. 이제 엄마 얼굴 보기도 싫어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정미라를 데리고 나가 버렸어요. 쾅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재산도 지켜야 했고 아들도 그 여자로부터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미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알려준 흥신소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정미라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도 잃게 될 테니까요. 5월 말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들이 회사를 정말로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연이가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지 아빠가 오늘 회사 관뒀대요. 그 여자랑 무역업 한다면서요. 뭐, 정말 그만뒀니?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13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냥 때려치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걱정되는 게 민지예요. 민지가 왜? 무슨 일 있니? 제가 다급하게 묻자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민지가 아빠네 집에 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 새엄마가 자기한테 차갑게 대한대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밥도 안 줬다면서 울더라고요. 뭐라고? 9살 아이한테 밥을 안 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네, 민지가 그래요. 새엄마가 자기를 귀찮아한대요. 아빠는 새엄마 편만 들고요. 민지가 집에 와서 울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내 손녀. 엄마 아빠 이혼으로도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새엄마한테 학대까지 당하다니. 수연아, 민지 좀 데리고 와. 내가 보고 싶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에 수연이가 민지를 데리고 왔어요. 민지를 본 순간 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8개월 만에 본 손녀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얼굴도 헬쑥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죠. 할머니. 민지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 품에 안긴 민지는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민지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우리 민지.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한참을 울던 민지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저 새엄마가 너무 싫어요. 저한테 맨날 화내고 아빠는 새엄마 편만 들어요. 저 이제 아빠네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미라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9살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민지야, 새엄마가 뭐라고 했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민지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저번 주에 아빠네 집에 갔는데요. 새엄마가 저한테 왜 왔냐고 했어요. 내 엄마네 집에서 살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밥이나 축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더니 아빠가 새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이한테 할 수가 있죠? 수연이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양육권 문제를 다시 생각 중이에요. 법원에 아빠 면접 교섭권을 제안해 달라고 신청하려고요. 그래. 그게 맞다. 저런 환경에서 민지를 보낼 수는 없지. 제가 동의하자 수연이가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민지 아빠가 양육비를 안 줘요. 회사 그만뒀다고 한 푼도 안 보내요. 뭐, 양육비도 안 줘. 그럼 수연이 너는 어떻게 민지 키우니?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수연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수연아, 내가 민지 양육비를 보탤게. 한 달에 50만 원씩 줄 테니 민지 잘 키워다오.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괜찮다. 민지는 내 손녀야. 그리고 이건 나중에 민수한테 받아낼 거니까 걱정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외식을 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죠.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민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지야, 할머니도 그러고 싶단다. 근데 지금은 엄마랑 살아야 해. 대신 주말마다 할머니네 올 수 있어. 알았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슬퍼 보였어요. 수연이와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8개월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죠. 받았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니? 제가 차갑게 묻자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데? 또 집 담보 얘기하려고. 제가 냉정하게 묻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실 미라가 엄마를 만나고 싶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 여자가 날 만나고 싶다고? 무슨 꿍꿍이일까?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상대의 속셈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알았다. 내일 점심 때 우리 집으로 와라. 다음 날 일요일 낮 12시에 아들과 정미라가 찾아왔어요. 정미라는 이번에는 화장을 연하게 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마 제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정미라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더라고요. 그래. 앉아라. 밥은 먹었니? 제가 물었지만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손수 차려주신 밥을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내왔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말해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네.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정미라는 아들을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베트남 쪽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어 하는데요. 또 사업 얘기네.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계속 들었어요. 정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초기 투자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6개월 안에 2억은 벌 수 있대요. 확실한 바이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물었더니 정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수익금에서 어머니 목도 드릴게요. 투자? 내가 왜 내 돈을 너희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제 친구가 이미 먼저 시작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걸고 있어. 내 친구, 누군데? 이름이 뭔데? 제가 따져 묻자 아들은 버벅거렸어요. 그건,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정미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건 이게 정말 기회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안 돼. 난 관심 없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정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집 명의를 일단 민수 오빠 명의로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뭐, 집 명의를? 너 정말 대담하구나. 제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정미라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죠. 어머니, 오해 마세요. 어머니,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고 좋잖아요. 상속세는 무슨,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타령이야? 넌 정말 뻔뻔하구나.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정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러세요? 요즘은 다들 생전 증여를 하잖아요. 세금도 아끼고 좋은데. 정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제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자 아들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진정해. 우리 그냥 갈게. 아들이 정미라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저 여자가 정말 제 집을 노리고 있구나. 아들 명의로 바꾸면 바로 그 여자 손에 들어가는 거겠지. 절대로 안 돼. 그날 밤 저는 흥신소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정미라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초에 흥신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저 김탐정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김탐정을 만났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박 여사님, 정미라라는 여자에 대해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자 전문 사기꾼입니다. 김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파일을 펴더니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미라가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 탐정이 설명했어요. 이 남자가 첫 번째 남편 최종수 씨입니다.
2015년에 결혼해서 2016년에 이혼했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다음 사진을 넘기며 김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남자가 두 번째 남편 강민호 씨입니다. 2017년 결혼, 2018년 이혼. 이때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챙겼어요. 시세로 약 1억 5천만 원어치죠. 세 번째 사진에는 나이 든 남자가 나왔어요. 이분은 세 번째 남편 이상철 씨입니다. 사업가였는데 정미라랑 결혼하고 1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여기서는 못 챙겼나 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네 번째인 거네요? 그가 한숨을 쉬자 김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미라가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김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30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가 정미라의 진짜 남자친구입니다. 이름은 조성훈.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자친구가 따로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탐정이 증거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정미라와 조성훈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저녁을 먹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겁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탐정이 대답했어요.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정미라가 아드님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이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세상에, 제 머리가 핑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박 여사님, 더 있습니다. 김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미라와 조성훈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니 각오하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그 시어머니 정말 고집이세. 진명의 이전을 절대 안 하려고 해. 정미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급하게 굴지 마. 천천히 가면 돼. 일단 신뢰부터 쌓아. 신뢰는 무슨. 이미 2달이나 지났잖아. 빨리 명예 이전받고 팔아야 우리 돈 챙기는 건데. 정미라의 목소리가 초조해 보였어요. 남자가 달래듯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다른 방법. 그게 뭔데? 정미라가 물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치매인 척하게 만들어.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로 아들이 재산 관리인 될 수 있어. 치매? 어떻게? 정미라가 관심을 보이자 남자가 설명했어요. 약을 좀 타서 먹여.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그 상태에서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까지 먹일 계획이었다니요. 녹음을 멈추고 김탐정이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입니다. 이 증거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탐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인데요. 제가 설명했어요. 저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김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미행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혹시 약을 구입하는 장면이라도 잡으면 더 확실하겠네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짰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치매인
척 연기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저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갑자기 건강을 물어보는 게 수상했어요. 괜찮다. 왜 갑자기 건강을 물어보니? 제가 의심스럽게 묻자 아들이 말했어요. 그냥 요즘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걱정돼서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줄게. 아, 드디어 저들의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예약 좀 잡아다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좀 있긴 하더라.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검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신경과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다. 고맙다. 제가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김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김탐정님, 모레 서울대병원에 가게 됐어요. 저들이 뭔가 꾸미고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미행해 주시겠어요? 김탐정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변장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모레가 되었어요. 6월 10일 수요일이었죠. 아들이 정미라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정미라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검진 잘 받으세요. 저희가 다 같이 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제가 순한 양처럼 대답했어요. 차 안에서 정미라와 아들이 나눈 대화를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민수 오빠, 오늘 꼭 성공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알아. 걱정 마. 이미 의사한테 다 말해놨어. 정미라와 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은 척하며 계속 들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신대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시고 혹시 치매는 아닌지 검사 좀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목요일, 아니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몇 시쯤인지 아세요? 의사가 또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쳐다보며 2시쯤. 실제로는 10시 반이었어요. 의사가 뭔가를 적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대통령, 이름이 뭐죠? 김대중.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하자 의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그 다음에 85. 제가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일단 간이 검사 결과로는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됩니다. MRI랑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그것도 오늘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아들이 즉시 대답했어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정미라가 아들한테 속삭였어요. 봤지? 역시 치매 맞네.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아직 몰라. MRI 결과 나와 봐야지. 아들도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둘 다 기대에 차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너희들 완전히 낚였구나.
MRI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김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잘 찍으셨죠? 네, 다 찍었습니다. 저들의 대화까지 녹음했어요. 그날 검사를 다 마치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오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만약 치매라면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탐정이 찍은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정미라와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치매 진단만 나오면 끝이야. 그럼 후견인 신청하고 바로 집 팔아버리면 돼. 이 증거면 충분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40년을 키운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재산도 지켜야 했고 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MRI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어요. 6월 17일 수요일이었죠. 그날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숨겨 넣었고 김탐정에게도 미리 연락해서 병원 로비에 대기하라고 했죠. 아들과 정미라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에서 둘은 들뜬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늘 결과 나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아들이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일주일 전간이 검사에서 인지장애 의심된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는 정상이네요. 네? 정상이라고요?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이에 비해 뇌 상태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치매나 인지장애 소견은 전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지난주에는 정미라가 중얼거렸어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치매가 아니면 실망하시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아들이 황급히 말을 바꿨지만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1단계 성공이었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아들과 정미라가 수군거렸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지난주에 의사가 치매 의심된다고 했는데 정미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제가 연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여기가 어디니? 우리 왜 병원에 왔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정미라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봐요. 오빠, 역시 뭔가 이상하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병원이에요.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계속 연기를 했죠. 병원? 아, 그래. 병원이구나. 그런데 민수야, 오늘 밥은 먹었니? 엄마, 지금 점심시간도 아니에요. 아침에 드셨잖아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정미라가 아들한테 속삭였어요. 오빠, 의사 말은 저렇지만 뭔가 문제 있는 거 맞아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요. 그래. 그럼 내일 다른 병원 알아볼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제가 문을 열어주자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제가 부엌에 가서 물을 따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정미라와 아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의사는 정상이라도 분명 뭔가 있어요. 우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요. 정미라가 말했어요. 무슨 계획? 아들이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약 말이에요. 제가 구한 그거 몇 주만 먹이면 진짜로 기억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치매 진단받기 쉬워져요. 정미라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그건 위험하지 않니? 아들이 주저했어요. 정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무서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 순간 제가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자, 물 여기 있다. 둘은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받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는 둘을 지켜봤어요. 가방 속 녹음기가 방금 대화를 다 녹음했을 거예요. 2단계도 성공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며칠 뒤 정미라가 손수 만들었다며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예요. 드셔보세요. 오,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제가 반찬통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하지만 절대 먹을 생각은 없었죠. 분명 그 안에 약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정미라가 돌아간 후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 김탐정에게 전달했어요. 이거 검사해 주세요. 뭔가 섞여 있을 거예요. 김탐정이 반찬통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김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반찬의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어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약이에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정말로 저한테 약을 먹이려 한 거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박 여사님, 김 탐정이 저를 말렸어요. 지금 신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김 탐정이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그 반찬을 드신 척 하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후견인 신청을 하거나 명예 이전을 시도하겠죠. 그때가 바로 현행범으로 잡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내가 해준 반찬 정말 맛있더라. 제가 일부러 반찬을 먹었다고 말했어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가 또 만들어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미라야, 혹시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제가 헷갈리는 척했어요. 어머니, 오늘 금요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정미라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 금요일. 그래. 금요일이구나. 요즘 자꾸 깜빡해서 큰일이야.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미라가 엄마 위해서 특별히 요리한대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가마. 아들이 먹으라는데 안 갈 수가 있니? 제가 순순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저녁 작전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토요일 저녁 6시에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김탐정은 이미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고, 제 가방에는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미라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미라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제가 감탄하자 정미라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자, 앉으세요. 식사를 하며 정미라가 슬쩍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하니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정미라의 제안이었어요. 너희랑 같이? 그럼 내 집은?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집은 일단 제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가 혼자 계시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드디어 왔군요. 저들의 진짜 목적이.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하니까 걱정이긴 하더라. 정말요? 그럼 동의하세요? 정미라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래. 그런데 언제 하면 되니?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즉시 대답했어요. 월요일에 바로 법무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그렇게 빨리? 제가 약간 놀란 척하자 정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계속 미루다가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가 왔을까요? 아들이 의아해하며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민수 씨. 정미라 씨 맞으십니까?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사기.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정미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너희가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뿐이야. 나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해. 다 연기였어. 그 순간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 여우가 저한테 덤비려는 정미라를 경찰이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산더미예요. 조용히 동행하시죠. 엄마, 이럴 거예요? 진짜 저를 고소하는 거예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이기 전에 너는 범죄자야.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정미라와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경찰에 넘겼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테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수연아. 그보다 민지는 잘 있니? 제가 물었더니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민지도 할머니가 멋지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내일 데리고 갈게요. 그래. 우리 민지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애 씨 맞습니까? 저는 조성훈입니다. 정미라 아시죠?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람 설정하시면 새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조성훈, 정미라의 진짜 남자친구이자 이 모든 사기극의 배우였던 그 남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다니.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역시 영리하시네요. 박 여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조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 여사님, 지금 미라랑 민수가 경찰서에 있죠? 그거 취하하시면 어때요? 취하?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요? 제가 반박하자 조성훈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박 여사님도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30년 전 일 말입니다. 강서구 약국에서 있었던 그 일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 전 제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 환자가 처방전을 잘못 가져왔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약을 조제해 준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던 일이었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성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때 박 여사님이 기록을 조작하셨더라고요. 원래는 면허 취소감이었는데 돈으로 무마하신 거죠? 그건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당시에 지인의 도움으로 큰 처벌을 피했던 게 있었어요. 조성훈이 계속 말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 여사님,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과가 있는 분이라고요. 제 과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조성훈이 본론을 꺼냈어요. 간단해요. 고소를 취하하세요. 그리고 미라가 원하는 대로 집 명의를 넘기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조성훈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았어요. 박 여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까?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맞받아치자 조성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즉시 김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탐정님, 방금 조성훈이라는 자가 저한테 협박 전화를 했어요. 제 과거까지 캐서요. 김탐정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박 여사님, 위험하실 수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강서경찰서로 갔어요. 6월 25일 일요일이었죠. 형사과 박 형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형사였어요. 박 여사님, 어제 협박 전화 받으셨다고요? 녹음 파일 있으세요? 각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조성훈의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그리고 이 조성훈이라는 자가 정미라의 공범이라고요? 각 형사가 확인했어요. 네. 제가 고용한 탐정이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제가 김 탐정이 준비한 파일을 건넸어요. 박 형사는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조성훈도 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혹시 정말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처벌을 받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박 형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사기단을 완전히 소탕하는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조성훈이 체포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인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고 했어요. 정미라와 아들도 구속 상태였고요. 이제 재판만 남은 거였어요. 7월 초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30대 초반의 여검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박 여사님, 이번 사건은 조직적 결혼 사기입니다. 정미라와 조성훈이 5년간 최소 8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피해 금액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12억이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 여사님은 그나마 피해를 막으셨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 분은 아파트를 빼앗겨 노숙자가 되기도 했고요. 세상에, 저는 정미라와 조성훈의 악행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검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아드님 박민수 씨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정미라한테 속아 넘어간 건 맞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든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검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역 2년 정도 예상됩니다. 정미라와 조성훈은 더 무겁게 나올 거고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간다니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첫 공판은 7월 15일에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수갑을 찬 채 들어온 정미라, 조성군, 그리고 제 아들 민수.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약해지면 안 됐으니까요. 검사님이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정미라와 조성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박민수는 이에 가담했습니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정미라는 진심으로 결혼했고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부부 사이의 금전 문제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호였어요. 저는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가짜 치매 진단을 유도한 것, 약을 먹이려 한 것,
집 명의를 빼앗으려 한 것까지요. 재판장님이 정미라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정미라가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가 다 꾸며낸 겁니다. 저를 미워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약물 검사 결과, 김탐정의 조사 자료까지. 정미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조성훈도 신문을 받았어요.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피고인 조성훈, 당신은 정미라와 어떤 관계입니까? 조성훈이 대답했어요.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기획한 거잖아요. 정미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공범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장님이 정숙을 요구했어요. 첫 공판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수연이를 만났어요. 수연이가 민지를 데리고 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지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아빠 왜 저래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아빠가 잘못을 했단다.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지 아빠가 어머니 만나고 싶대요. 면회 신청했다는데 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틀 뒤 저는 서울구치소로 향했어요. 7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였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들이 전화기를 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차갑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할 말 있어서 왔어. 빨리 말해.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하니? 이미 다 저질렀잖니.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아들이 머리를 숙였어요. 알아.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미라한테 속은 것도 내 잘못이고 엄마한테 그런 짓 한 것도 내 잘못이야. 너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니? 아니면 형량 줄이려고 연기하는 거니? 제가 따져 묻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진심이야. 나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 아들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 미라한테 완전히 조종당했거든. 그 여자가 매일 엄마 욕하면서 세뇌시켰어. 그래서 다 그 여자 탓이라는 거니? 내가 판단을 못한 거니? 제가 반박하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돈만 보고 가족을 저버렸어. 엄마, 정말 미안해. 민지는 아니? 내 딸 민지.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알아. 수연이가 면회 왔을 때 들었어. 민지가 나를 미워한대. 아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 당연하지. 넌 그 애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새엄마가 민지를 구박해도 넌 모른 척 했잖아. 제 말에 아들은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새 사람 될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민지한테도 용서 빌고 엄마한테도 효도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이 애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알아. 그렇게 할게. 엄마 건강 챙기고. 나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 간다. 면회 시간 끝나기 전에. 엄마. 아들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구치소 정문을 나오니 수연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후회하더라.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 아빠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사돈 되시는 분이 연락 오셨어요. 자기들은 이번 일에 책임이 없다고 선 긋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 그러니까 제 남동생 부부를 말하는 거였어요. 8년 전 아들이 이혼할 때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민수가 저지른 일은 민수 개인의 일이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에 자기들 목도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재산이 왜 저 사람들 것이야.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수연이가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선임해서 상속권 주장하겠대요. 좋아. 해봐라. 법정에서 만나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연이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내가 민지 키우느라 힘들지?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민지도 착해서 엄마 힘든 거 알고 잘 참아줘요. 수연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같이 살자. 이 집 넓고 나 혼자 쓰기엔 아까워. 너랑 민지가 이사 오면 어떨까?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명했어요. 너는 이혼한 며느리지만 민지는 내 손녀야. 그리고 솔직히 너는 우리 민수보다 나한테 훨씬 잘해줬어. 같이 살면서 민지도 키우고 나도 외롭지 않고. 어때?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제가 이혼한 사람인데요. 제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뭐 꼭 혈연이어야 하니? 마음으로 가족이면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연이와 민지가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2주 뒤인 8월 1일에 정식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민지가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집에 사는 거 좋아요. 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민지
앞으로는 할머니랑 맨날 볼 수 있어. 제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지가 제 목을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 했어요. 수연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민지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나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민지야, 아빠는 잘못을 해서 한동안 못 나와. 하지만 아빠도 민지를 사랑한단다. 저 아빠 미워요. 새엄마 데리고 와서 저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민지가 토라진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 있어. 지금은 반성하고 계셔.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 대신 아빠가 변하는 걸 지켜보자.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 용서해도 늦지 않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수연이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재판은 언제 끝나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최종 선고해요. 검사님 말로는 민수가 2년, 정미라랑 조성우는 5년 이상 나올 거래요. 민지 아빠가 2년이나.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면 오히려 적게 받는 거야. 정미라나 조성훈보다는 선처받는 거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8월 5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법정에 갔거든요. 방청석에 앉아 재판장님을 기다렸죠. 재판장님이 입장하시고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미라는 조직적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성우는 공동, 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수는 사기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정미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해요.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정미라를 제지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판결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재판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피고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정미라와 조성우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6개월간의 악몽이 이제야 끝이 났어요.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8월 10일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받았더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순희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박순희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사님께서 이번에 결혼 사기단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모아서 지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강연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연이요? 제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제 재산 지키려고 한 건데요. 김민정 씨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분들께 큰 교훈이 될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해서요.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저처럼 당할 뻔한 분들이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의하자 김민정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서구청 대강당에서 강연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나 강연을 하게 됐어. 어떡하지?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하실 거예요. 그냥 겪으신 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8월 15일 화요일, 강서구청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2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여사님, 떨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민정 씨가 격려해 줬어요. 제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평생 약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재혼부터 정밀화의 접근, 사기 시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치매 연기를 한 부분에서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재산을 노리는 눈빛이 보이면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런데 여사님, 친아들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더 큰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그 박수 소리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70대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딸이 사위랑 같이 제 집을 팔자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쓴다고 하던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이래요. 나중에 수익 나면 더 좋은 집 사준다고 하는데요. 조심하세요. 계약서 없이는 절대 명예 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증, 사무실 가서 법적 조언 받으세요. 제가 진지하게 조언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상담을 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연이와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강연 어떠셨어요? 민지가 달려와 물었어요. 좋았단다.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 저녁을 먹으며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고민인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지 양육비랑 생활비 대기엔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말하자 수연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제가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장사 하나 해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사요? 무슨 장사요? 제가 설명했어요. 반찬 가게. 나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거든. 그리고 수연이 너도 요리 잘하잖니.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장사 잘 될 것 같아. 수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런데 자본금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적금 깬 거 있어.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작은 가게 하나 얻을 수 있어.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같이 잘 살아보자. 다음 날부터 저와 수연이는 가게 물색을 시작했어요. 강서구, 화곡동, 시장 입구에 작은 점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8월 20일에 가서 봤는데 10평 정도 되는 아담한 가게였어요. 여기 괜찮은데?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해. 제가 말하자 수연이도 동의했어요. 네. 여기 좋아요. 시장 입구라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가게를 준비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기구를 들이고 메뉴를 정했거든요. 가게 이름은 순인의 반찬으로 정했어요. 수연이가 제안한 이름이었죠. 9월 15일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등 여러 반찬을 준비했어요. 수연이도 열심히 도왔고 민지도 학교 가기 전에 와서 응원해 줬어요. 할머니, 가게 대박 나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맙다. 우리 민지. 제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첫 손님은 70대 할머니였어요. 여기 김치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맛보기 드려볼까요? 제가 김치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드렸어요. 할머니가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1kg 주세요. 첫 판매였어요. 수연이와 저는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었어요. 첫날 치고는 꽤 잘 된 거였죠.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일하는 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혼자가 아니라 너랑 같이 하니까 더 즐겁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깍두기가 인기였거든요.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 매일 찾아왔죠. 한 달 매출이 900만 원을 넘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이에요. 수연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쟤도 기뻤어요. 우리 둘이 땀 흘려번 돈이라 더 뿌듯했죠. 10월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혹시 박순희 여사님 되십니까? 네. 제가 박순희인데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KBC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PD 이준호라고 합니다. 여사님 사연을 방송으로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방송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준호 PD가 설명했어요. 네. 노인 대상 사기 예방 특집을 준비 중인데요. 여사님 사례가 정말 교육적이라서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방송에 나가면 제 얼굴이 널리 알려질 텐데 괜찮을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됐지만 이준호 PD가 편하게 대해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30분간 녹화했고 2주 뒤에 방송된다고 했어요. 11월 5일 저녁 8시 방송이 나갔어요. 저와 수연이, 민지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청했거든요.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자 민지가 소리쳤어요. 와, 할머니다. 할머니 나왔어. 제 인터뷰와 함께 재연 드라마도 나갔어요. 배우들이 정미라와 아들 역할을 하며 사기 과정을 재현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왔어요. 방송이 끝나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강연 때 만났던 분들, 시장 상인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축하해 줬어요. 순이야, 방송 잘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멋있었어. 다음날 가게에 손님이 평소보다 2배로 늘었어요. 방송 보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머, 여기 순이네 반찬이네. 방송에서 봤어요. 반찬 좀 주세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어요. 수연이와 저는 정신없이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보람이구나 싶었죠.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어요. 어느덧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난 거였죠. 추운 겨울이 왔지만 저희 가게는 따뜻했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민지 아빠가 편지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다고요. 민수가?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연이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네. 민지 면회 갔을 때 줬어요.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 들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죠. 엄마께 아들 민수가 편지를 씁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엄마를 배신하고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여기서 많이 변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상담도 받으면서 제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미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이제 알겠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방송도 봤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다 같이 시청했는데 다들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제가 나가면 진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지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겠습니다. 수연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수연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들어와라. 제가 대답하자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편지 읽어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민지 아빠가 보여줬어요.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제가 물었더니 수연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아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민지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죠.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민지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수연아, 우리 크리스마스에 면회 가볼까? 민지도 데리고.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가시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야지.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잖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희는 서울 구치소로 향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수연이가 설득해서 함께 갔죠. 면회실에 들어가니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말랐더라고요. 엄마,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잘 지냈니?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지냈어요. 여기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이 민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야,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가 유리창에 손을 대자 아들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어요. 아빠, 저 아빠 미워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빠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대요. 민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더 세게 울었어요. 고맙다. 민지야, 아빠가 꼭 좋은 아빠 될게. 수연이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지 아빠, 정말 반성하고 계시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연아, 나 정말 바뀌었어. 나가면 증명할게.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진짜 변하세요. 저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줄게. 나가서 진짜로 변한 모습 보여줘.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구치소를 나왔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나와요? 1년 정도 더 있어야 한단다. 제가 대답하자 민지가 말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착하게 있을게요. 아빠 나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수연이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크리스마스라 거리에 불빛이 화려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연말이라 가게가 더 바빠졌어요. 명절 반찬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수연이와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 총 매출이 9천만 원이에요. 순이익은 4천만 원 정도고요. 그렇게나 벌었니?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제가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연이 내가 열심히 일해줘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지와 함께 연말 파티를 했어요.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한 해를 정리했죠. 할머니, 엄마, 올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지가 우리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우리 민지가 이렇게 컸네. 제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자정이 되자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새해를 맞이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 1월 1일이었죠. 저는 새해 첫날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거든요. 한강공원까지 걸어가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들의 배신, 사기단과의 싸움, 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버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용기를 냈어서. 집으로 돌아오니 수연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제가 수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침을 먹으며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 학기에 반장할 거예요. 친구들이 저 뽑아준대요. 우리 민지가 반장이라니.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제가 민지를 칭찬하자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1월 중순,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미라랑 조성훈한테서 피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김 탐정이 설명했어요. 정미라와 조성훈이 사기로 모은 돈 중에 일부가 압류됐대요. 그걸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는데 각 여사님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2천만 원이요?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었는데요. 김 탐정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한 공로도 있고요. 한 달 뒤 정말로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거든요. 옆 가게가 비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20평이 되거든요. 수연아, 우리 가게 넓히자. 그래서 직원도 1명 뽑고 메뉴도 늘리고 제가 제안하자 수연이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 2월에 가게 확장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주방도 넓혔거든요. 그리고 메뉴도 추가했어요.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죠. 3월 1일, 새로 단장한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깔끔해진 가게를 보니 뿌듯했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와,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요. 좋아요. 직원으로 50대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어요. 이름은 최영숙 씨였는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거든요. 셋이서 일하니 훨씬 수월했죠. 장사가 잘 되면서 수입도 늘었어요. 한 달에 순이익이 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저와 수연이 최영숙 씨가 나눠 가지니 모두 만족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퇴근하는데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혹시 박순희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동수라고 합니다. 여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김동수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여사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월 4회, 회당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거든요.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꼈죠. 5월이 되었어요. 민지의 생일이었거든요. 민지가 10살이 됐죠. 저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도 샀어요.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줬죠.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민지가 우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민지야. 저와 수연이가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택배 기사님이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박민지 양 선물입니다. 어디서 온 거죠? 제가 물었더니 기사님이 대답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겁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지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인형과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민지에게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좋은 아빠 될게. 사랑해. 민지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도 민지를 사랑한단다. 실수를 했지만 지금 반성하고 계셔. 6월이 되자 아들의 출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8월 15일이 출소 예정일이었거든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민지 아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연아, 내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제가 물었더니 수연이가 말했어요. 6개월간 검증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고 결정하자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7월 말,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민수야, 엄마다. 내가 나오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라.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해 줄게. 그리고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변했는지 볼 거야.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 뒤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꼭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거요. 8월 15일, 아들이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저와 수연이, 민지가 함께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걸어 나왔어요. 엄마, 수연아, 민지야. 아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어요. 민지가 먼저 아빠에게 안겼어요. 아빠, 민지야, 보고 싶었어. 아들이 민지를 안으며 울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환영한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들이 2년 만에 먹는 집밥이었죠. 아들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먹었거든요. 엄마, 이 맛 그리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배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거든요. 불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도 아들을 좋아했어요. 사장님,
아드님 정말 성실하시네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정말 변해 있었거든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저녁에는 민지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도 갔어요. 수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지 아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들이 감격해서 대답했어요. 고마워. 수연아, 나 정말 열심히 살게. 11월, 6개월의 검증 기간이 끝났어요. 저희 4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했다. 엄마가 봤을 때 너는 진짜로 변했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수연이도 말했어요. 저도 인정해요. 민지 아빠,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셋이서. 정말요? 수연아,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또 실수하면 그땐 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민지가 아빠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아빠, 엄마, 할머니, 저, 4명이서요. 아들이 민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고맙다. 민지야,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 될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제 가족을 지켰고 아들도 구했어요.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 4명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순인의 반찬이라는 간판 아래서요. 치즈, 모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자정,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 불꽃놀이를 봤어요. 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가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가족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어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71살에 찾은 행복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재산과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반찬 가게도 계속 운영하고 강의도 계속할 거예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